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전국에서 모두 153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60%를 넘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어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근길엔 숙취 단속도 실시했습니다. 푹 자고 나왔다는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성희롱 사건이 불거져 모든 선수들이 진천 선수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한 선수들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 없는 선수들까지 모두 나가게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거부된 지 하루 만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1박 2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동안 대북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한국에 들어와 우리 정부와 그 내용을 최종 조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우리 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2시간 만에 철거했는데 반나절 만에 우리 공화당의 천막이 다시 들어섰습니다. 2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잠깐 연결합니다. 퇴임을 한 달 앞둔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 의혹을 풀지 못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인권 유린 같은 과거 잘못도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습니다.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있는 이 네모난 물건은 재떨이가 아닙니다. 빗물이 빠지도록 도로에 설치해둔 빗물 바지인데요. 물이 빠져야 할 구멍이 꽁초와 같은 쓰레기로 막혀서 제 기능을 상실한 실태를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갔다 왔을 때 면허 정지 중인데 오늘부터 면허 취소가 되신 거예요? 예, 오늘 새벽 0시부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가 됐습니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란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한 청년의 비극을 막기 위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음주와 운전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법 시행 첫날 단속 현장을 이예원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30대 남성이 경찰과 실랑이를 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2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불렀는데 안 와서 지금 왔다고 지금. 아 진짜 짜증나 진짜. 096이에요. 몇 시간 전이었다면 면허 정지에 그쳤겠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오늘부턴 혈중 알코올 농도 0.08%를 넘으면 면허 취소입니다. 내가 타는 부분을 면허한다고 생각 안 하고. 이번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걸렸습니다. 측정기 수치를 보더니 말이 바뀝니다. 몇 잔 정도 드셨어요? 한병 반 정도 마셨어요. 10잔 정도. 역시 면허 취소입니다. 또 다른 단속 지점에선 데킬라 4잔을 마셨다는 30대 남성이 걸렸습니다. 0.083이시고요. 어제 갔다 왔을 때 면허 정지 중인데 오늘부터 면허 취소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단속에선 40대 남성이 경찰을 보고 달아나다 다른 차를 치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이미 4년 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왜 면허 취소됐는데 차를 끌고 다녀요? 차가 누구 차예요?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오늘 취재진이 동행한 서울에서만 새벽 2시간 동안 21명이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전국에선 8시간 동안 153명을 붙잡았는데 면허 정지가 57명, 취소가 93명에 달했습니다. 3명은 아예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당분간 음주운전자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JTBC 이현입니다. 경찰은 한밤중뿐만이 아니라 몇 시간 뒤 출근길에도 단속을 했습니다. 이른바 숙취 운전을 적발하기 위한 것인데 아침부터 술이 덜 깬 사람들이 줄줄이 걸렸습니다. 이젠 전날 밤 술자리에 있었다면 아침 운전도 삼가야 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동이 환하게 튼 아침, 경찰이 숙취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0.03 밑으로 나오셔야 훈방 수치십니다. 0.03을 포함해서 넘어가시게 되면은 선생님 면허 정지가 되시고요. 단속 40분 만에 한 명을 적발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까지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주장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7에 해당이 되십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되시는 수치입니다. 과거 단속 기준으로는 훈방 조치로 주의만 받고 돌아갔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술을 마신 뒤 몇 시간 차고 운전해도 걸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좀 덜 깼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할 줄은 몰랐죠. 당장 출근길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타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 자고 일어나면 운전해도 된다. 이런 속설들이 다 깨져나가는 상황이죠. 자, 현실이 어떤지 면허를 정지하는 기준을 0.05%에서 0.03%로 낮춘 것은 술을 조금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연지환 기자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취재진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20대 평균 체형에 가까운 사람들과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여성은 알코올 도수 20%짜리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남성은 4.5% 도수의 맥주 450cc를 먹었습니다. 15분이 지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여성은 0.019%, 남성은 0.034%로 남성의 경우 이번에 강화된 면허 정지 수치를 벌써 넘었습니다. 여성은 소주 한 잔을 더 마시고 다시 15분을 지나 측정을 해봤습니다. 알코올 농도는 0.051%로 한 잔 먹었을 때보다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맥주 500 정도는 뭐 괜찮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안 되는 거긴 한데 술 한 잔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한숨 자고 일어나는 건 어떨까? 실험에 참가한 남성은 소주 한 병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6시간 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1%로 나왔고 면허 정지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술 이제 개운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아서. 술이 빨리 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재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음주량을 떠나 술자리 이후엔 무조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하니까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0.03으로 이제 강화되는 의미는 술을 이제 입에 대는 순간 이제 차를 몰아서는 안 된다. JTBC 연지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또 성희롱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이 일로 남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20명 전원이 훈련하던 진천 선수촌에서 쫓겨났습니다. 종목 전체가 선수촌에서 퇴촌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진천 선수촌에선 쇼트트랙 국가대표를 만날 수 없습니다. 남녀 선수 16명에 지도자 4명까지 대표팀 20명 모두가 짐을 싸서 진천 선수촌을 떠났습니다. 남자 선수 간의 성희롱이 불거지면서 한 달간 선수촌에 들어올 수 없게 된 겁니다. 특정 종목이 단체로 선수촌에서 쫓겨난 건 처음 있는 일. 문제의 사건은 지난주 단체 훈련 중에 발생했습니다.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선배 A씨는 이곳 1층의 암벽 등반 훈련장에서 후배 B씨의 바지를 내렸습니다. 남자는 물론이고 여자 선수들도 같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A씨는 장난이었다고 했지만 모멸감을 느꼈던 B씨는 이후 일주일간 훈련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B씨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감독은 빙상연맹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돌아온 건 사상 초유의 단체 퇴촌이었습니다. 선수단 퇴촌과 별개로 A씨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달 초 열리는 빙상연맹의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선수촌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왜 성희롱 피해 선수 그리고 이 사건과 무관한 선수까지 벌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수촌은 쇼트트랙 전체의 기강해이란 이유를 내세웠지만 나중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경우에 누가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선수촌 안에서 훈련을 하고 식사를 하고 훈련 수당도 받아왔던 쇼트트랙 대표 선수들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선수촌을 나온 선수들은 소속팀으로 돌아가거나 개인 돈을 들여 훈련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인데 피해자에게도 징계가 내려지고 다른 선수들마저 피해를 떠안게 된 겁니다.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땐 피해자가 부당한 내용을 털어놓기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4개월 전 남자 선수가 여자 선수 숙소에 들어가고 훈련 분위기를 망치는 등 쇼트트랙에서 불거졌던 다른 사건들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의식이 문제가 있고 선수들이 전혀 겸손하지 못하고 훈련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도 미숙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7일이었고 이튿날부터 피해자가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지만 빙상연맹은 면담 과정에서 사과 대신 화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단체 퇴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선수들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25일 선수촌에 복귀할 수 있는데 빙상연맹은 선수들의 인성과 인권, 성 관련 예방 교육을 하고 다음 달 초 관리위원회에서 가해자 징계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파행 80일 만에 만들어진 국회 정상화 합의문이 2시간 만에 무효가 되는 일이 어제 벌어졌죠.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을 거부했기 때문인데 하루도 지나지 않은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재협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자신이 들고 온 합의문이 의원총회에서 거부당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곧바로 재협상을 말했습니다.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의 내용에 반대한 한국당 의원들 의견이 곧 국민의 의견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못 박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거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당 역시 국민의 목소리를 명분으로 앞세웠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한국당이 정면으로 배반했다며 합의문대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지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소수지만 의총에선 불신임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정상화 협상보단 강경 대응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 김태은 의원은 이인영 여당 원내대표를 비판하면서도 나경원 원내대표에도 구걸하듯 하지 말라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엄격히 말하면 한 발은 이미 국회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북한 어선과 관련된 상임위나 인사청문회 같이 한국당에 유리한 일정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일정은 모두 반쪽짜리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어선과 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 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선 부정적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당 단독 상임위의 부당성에 대해 강하게 대처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당 방침에 따라 국회 상임위는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습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선 법안 처리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여당은 이 법안을 총선용으로 몰고 가는 의도밖에 없다. 자, 지금 일단 발언 상정부터 하고 그래. 그리고 발언권 드릴게요. 아니요. 공무원 직책에서 패스트트랙보다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 예산 법이나 세 건을 의사일정을 존재하는데 이익 있으십니까? 결국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회의에 참석해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과 과거사 정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같은 시간 과방위 회의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이후 70여일 만에 열린 회의였지만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열린 회의는 북한 어선 등을 다룬 외교통일위원회뿐이었습니다. 반쪽짜리 국회가 이어지면서 추경 심사는 시작도 못했고
민생 법안 처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번 주말에 서울에 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체류 기간 동안에 북한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는 예상인데 사전에 한국 정부와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는 이틀을 제외해도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이상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건 대표가 우리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최종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메시지를 우리 정부 측과 막판 조율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메시지에는 북한이 관심을 보일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시지엔 비핵화 방식에 대해 북미 간 입장차를 좁히는 방향으로 기존과 달라진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하는 발언을 통해 상징성을 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오바마, 부시, 클린턴, 레이건, 카터, 멀리는 아이젠하워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한국에 오면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대부분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가게 된다면 과거와는 좀 다른 성격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You guys are at freedom's frontier.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3월 비무장지대 안에 캠프 보니파스를 찾았습니다. 북미가 229 합의를 이룬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높던 때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가장 처음 이곳에 간 건 1952년 한국전쟁 중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시작으로 지미 카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등이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대부분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찾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들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한 지 4달 만이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언급한 지 한 달도 안 돼 비무장지대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가 말폭탄을 주고받던 지난 2017년 11월 비무장지대를 가려다 날씨가 좋지 않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북미 관계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자체로도 북한을 향한 대화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감춰서 이른바 근신설까지 나왔던 김여정 제1부부장이 권력 서열이 더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내놓은 보고입니다.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때 드러난 모습에서 이미 높아진 지위가 반영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존재감은 지난해 초 특사로 남측을 방문할 때부터 도드라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선 김정은 위원장을 바로 옆에서 챙기며 비서실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김 제1부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근신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김 제1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은 상석에서 집단 체조를 관람하는 모습이 보도됐습니다. 이달 12일 이희호 여사 별세 당시 조이문과 조화를 들고 판문점을 직접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북측은 김 제1부부장을 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이라고 칭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때도 김 위원장 부부의 바로 옆에 앉는 등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에 김여정의 권력 서열이 더 올라간 것으로 추정해 보고했습니다. 최용해나 이수용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찍혀 있고 지도자급으로 격상한 그런 역할이래요. 김여정이 무게가 올라간 역할 조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이수용은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권력 서열 최상위에 위치한 인물들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주한 미국 대사관 정문으로 차량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차량의 트렁크 안에는 인화성 물질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왜 이런 사고를 일으켰는지 경찰이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가 지금 광화문에 있는 주한 미 대사관 앞에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사고 당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사고는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일어났습니다. 이곳 세종 로터리 2차로를 달리던 흰색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곳 미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은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꺼운 회색 철문이 당시 충돌 때문에 상당 부분 파손된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부서진 입구는 검은색 차량으로 입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은 상태고요. 경찰 병력도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 차량 안에서 인화 물질도 발견됐다고 들었는데 사고 경위 그리고 이런 사고를 일으킨 이유 이런 것들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경찰은 차량 안에서 분탄가스 한 박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 박모 씨로 파악되는데 해당 차량은 렌터카로 조사됐습니다. 처음엔 차량에 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 확인 결과 탑승자는 박 씨 1명이었습니다. 박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 씨를 체포한 뒤 조금 전부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주변에 이렇게 크게 들리는 소리는 혹시 어떤 소리입니까? 이번 그 사건하고 혹시 관련이 있는 소리입니까? 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왼쪽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한애국당 이 단체들이 오늘 오전에 일어났던 이 천막 철거 관련해서 이 항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은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저희들이 2부에서 아침에 있었던 상황, 즉 철거 상황과 다시 세우는 상황까지 물론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도 그때 잠깐 나오기로 했고요.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죠. 1년 전에도 차량이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며칠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긴장이 좀 커졌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에도 이 공무원 윤모 씨가 감시를 당하고 있어 망명을 신청한다며 미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미국 대사관 주변 경계가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미 대사관 측과 상의해 이 현장 경비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경이 좀 더 밝혀지면 뉴스 중에라도 연락을 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한일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해외에서 도망을 다니다가 21년 만에 붙잡힌 한복으로 밀가 정한근 씨의 여행 가방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와 유골함, 위조 여권이 가방에서 나왔습니다. 정 씨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걸 입증할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것들이 진짜인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정한근 씨는 에콰도르를 떠나 파나마에서 체포될 때 여행 가방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방에 담긴 건 에콰도르 당국이 작성한 정 전 회장의 사망 증명서, 시신을 화장한 유골함과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가방은 현장에서 압수한 뒤 외교부가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정 씨는 이 자료들에 대해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사망했다는 걸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자료를 그대로 믿을 수 없어 검증에 나섰습니다.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사망 증명서엔 정 전 회장의 위조 여권 이름과 일치하는 인물이 지난해 12월 1일 신부전증에 따른 심장정지로 숨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시신이 화장됐기 때문에 애초 DNA 감식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에콰도르 당국에 대해 사망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사망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정태수 부자는 에콰도르에서 유전 개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지병이 있는 아버지 정태수 씨를 위해서 아들 정 씨가 도우미를 고용해서 함께 생활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수사로 이 부자의 오랜 도망자 생활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아들 정한근 씨는 1998년 검찰 수사를 피해 숨은 뒤 도망갔습니다. 이후 2007년 아버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12년 동안 이 두 사람이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처인 남미 에콰도르에 정착한 건 2년 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 에콰도르가 산유국인점에 착안해 유전 개발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분을 세탁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벌인 겁니다. 두 사람은 수도가 아닌 과야킬이라는 도시에서 생활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 씨는 아버지가 따뜻한 곳을 원해 적도에 가까운 이 도시에 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간호사 자격이 있는 도우미를 고용해 심장병과 신부전증이 있는 아버지를 돌봤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 부자가 사업을 벌이고 도우미까지 고용해 생활한 만큼 현지에서 풍족하게 지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업 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한 돈의 출처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KT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에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비공개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KT 채용 청탁 수사가 시작된 지 5달 만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개입했는지 그 대가로 KT에 특혜를 제공했는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관계자와의 대질은 없었고 김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에 따른 KT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2012년 서류 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건너뛰고 KT 공개 채용에 합격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석채 전 KT 회장과 인사 담당 임원들은 김 의원 딸을 포함해 신입사원 11명을 부정하게 뽑는 데 개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우선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아들이 KT에 특혜를 받고 입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민중당이 황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을 김 의원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를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5달에 걸친 버닝썬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총장이라는 있지도 않은 직함으로 불린 윤모 총경은 승리 술집을 단속할 거란 정보를 승리한테 미리 알려준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의 유착 의혹은 말끔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승리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과 대만인 일행들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원된 성매매 여성은 모두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 과정에서 횡령 의심 액수는 11억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증거인멸 지시와 불법 사진 촬영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승리 측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은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가 운영하던 술집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정보를 알아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15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을 투입해 버닝썬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윤 총경 사건을 비롯해 강남클럽과 경찰의 유착 등 핵심 의혹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질책을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게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대응 문건을 작성하라고 한 데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지켜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일부는 충격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산업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의 정비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래 기대했던 계약보다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비서실장 때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을 챙겼던 임종석 특보는
아랍에미리트 연합특보죠. 임종석 특보는 전 정부에서 다 꺼진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오늘 일부 언론 보도입니다. 어제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UAE 원전 정비 서비스 계약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내용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UAE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주장은 다릅니다. 임 특보는 문 정부에서 원전 사업을 넘겨받았을 때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였다며 한전 KPS가 신뢰를 잃어 이전 정부에서는 말도 못 꺼내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꺼진 불씨를 지금 정부가 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UAE 갔을 때부터 불씨를 살려냈고 올해 정상회담 때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임 특보는 특히 미국, 영국 등과는 경쟁이 있어 쉽지 않았으며 우리가 당연히 수주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도 반쪽짜리 수주 등은 일부 언론의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 것일 뿐 두 나라 간 한 번도 합의된 적 없는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종석 특보는 2017년 12월 UAE에 처음 대통령 특사로 파견됐고 올해 1월 비서실장에서 퇴임한 뒤 UAE 외교안보 특보에 임명됐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수사해서 제대로 규명하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힌 문 총장은 인권 침해와 같은 지난 잘못도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 섰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특히 과거사위원회가 권고해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이어 3차 수사를 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문 총장은 이번 수사 때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조사를 다 했지만 의혹이 남은 것을 인정한다며 사건이 벌어진 자체도 부끄럽지만 1, 2차 수사 때 검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가장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1년 6개월 동안 강기훈, 유서대필 등 15개 사건을 다시 조사해 검찰의 재수사와 재발 방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 총장은 용산 참사 같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 이달 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꺼낸 얘기죠. 60세 정년을 맞는 베이비 부모가 올해부터는 80만 명을 넘어섭니다. 그만큼 현장의 일손은 줄고 복지 비용 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좀 더 늦춰보자는 것이 홍 부총리의 발언 취지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일단 시동을 건 뒤에 다른 선진국들처럼 정년 연장, 한 발 더 나가서 정년 폐지도 논의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청년의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당장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 55살 회사원 장모 씨는 요즘 명예퇴직을 고민 중입니다. 연말이면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는데 월급이 주는 데다 한직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건 역시 돈 문제입니다. 어차피 뭐 경제력이지 뭐. 둘째 같은 경우는 아직 대학 못 마쳤으니까 그 아들은 뭐 결혼하겠다고 하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등 떠밀리듯 회사를 나오자니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평균 수명도 늘어났을 뿐더러 신체적으로 뭐 어떤 의학이나 뭐 이런 것들도 발전했으니 거기에 맞춰서 정년을 연장해주고. 59살 김종춘 씨도 2년 전 다니던 금속 가공업체를 나왔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은 그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입니다.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일자리가 없어. 나이가 지금 몇 살이다 그러면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끝이고 연락이 없는 거죠. 김 씨와 같은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며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2020년대 연평균 33만 명씩 줄어듭니다. 그 여파에 내년부터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가 감당해야 할 복지 비용 부담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정년을 60세로 늘린 지 3년 만에 다시 연장 문제가 언급된 배경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65세인 고용 의무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법으로 정년을 정하는 제도 자체를 없앴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보신 것처럼 상당수의 베이비 부머들은 정년이 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자녀 세대, 즉 청년들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가뜩이나 구하기 힘든 일자리 때문이죠. 또 정년이 늘면 연금을 받는 시기는 그만큼 늦춰야 하는데 이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에게 정년 연장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찬성하는 쪽이에요. 옛날이랑 달리 지금은 그래도 체력적으로 60이랑 65세는 노인들이 아니잖아요. 반면 부정적인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정년이 늘게 되면 이제 일자리가 당연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 수가 더 줄어든다는 의미니까요. 정년이 늘면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덜 뽑지 않겠냐는 게 취업준비생들의 걱정입니다. 이런 부담을 덜려면 정년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임금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한 횟수가 아니라 맞는 일에 따라 월급을 정하자는 겁니다. 관건은 연공 서열에 익숙한 베이비 부머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입니다. 또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는 시기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이 대표적입니다. 이 기준을 높이면 기초연금이나 지하철 경로 우대를 받는 나이도 따라 올라갑니다. 현재 62세인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 역시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숱한 과제에 정년 연장을 놓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어제 실시된 전국 집배원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습니다. 전국 우정노조는 전체 조합원 2만 8천여 명 중에 94%가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에 92.8%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노조 측은 주 5일제 시행과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서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모레까지 우정사업본부와 협상이 결렬되면 오는 7월 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다문화 가정 행사에서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녀를 향해서 잡종 강세라면서 혐오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 시장은 덕담으로 한 말이 잘못 전달됐다면서 사과했지만 발언의 앞뒤를 살펴봐도 덕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이주 여성들이 정원율 익산시장의 사퇴를 외칩니다.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정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 때문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11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다문화 가족 행사에서 나왔습니다. 축사에 나선 정 시장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 잡종 강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12년 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이주민 폭동처럼 사회에서 이들을 잘못 지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주 여성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한마디의 상처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정 시장은 지난 20일 사과문을 낸 데 이어 오늘 또 사과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는 뜻의 덕담이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익산시를 전국의 다문화 1등 도시 만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 여성 단체들은 정 시장이 인권 교육을 받으라는 요구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사퇴 요구 등 항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종진명입니다. 700년 전에 전남 신안 앞바다를 건너다 가라앉은 중국 보물선 이야기를 얼마 전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보물선에 있었던 걸로 보이는 도자기들을 건져 올려서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남성이 그 도자기들을 일본과 중국으로 3차례나 가지고 나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건 이 도자기들이 문화재가 아니다라고 문화재청이 공식으로 감정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60대 남성 황모 씨의 집입니다. 겹겹이 감은 비닐을 벗겨내자 중국산 도자기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황 씨 집에서 발견된 도자기 중 57점은 중국 송나라와 원나라 시대 유물들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신안 해저 유물들인 겁니다. 1323년 중국 도자기와 그릇 수만 점을 싣고 일본을 향해 가던 무역선이 신안 증도 앞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 보물선의 존재는 1975년 한 어부의 그물에 도자기가 걸려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당시 정부가 수중 발굴 작업으로 건져 올린 유물만 2만 2천여 점. 그런데 당시엔 야간 잠수부를 동원한 도굴 작업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후 매장문화재 관련법이 만들어지면서 관련 유물을 도굴하거나 해당 유물임을 알고 보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신안 해저 유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보관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황 씨는 문화재인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과연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어머니 이품을 소장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실제 황 씨는 도자기 일부를 일본에 팔기 위해 지난해 2차례나 인천공항에 반출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공항문화재감정관실은 현장 감정 뒤 문화재가 아니므로 반출이 가능하다는 확인서를 내줬습니다. 이 때문에 황 씨는 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도자기들을 가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인 2016년에도 황 씨 조카 사위가 황 씨 집에 보관해오던 도자기 2점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안 해저 유물처럼 모두 중국 원나라 때 생산된 도자기였습니다. 그때도 공항문화재감정관실에선 문화재가 아니라며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해당 도자기들은 지금도 중국의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에 본토에 있는 거 여기는 거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한 거라고 써있는 것도 아니고. 황 씨 측은 문화재인 줄 알았다면 공항에서 공식 감정을 요청했을 리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허술한 문화재 감정 제도를 악용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개당 수십억 원 정도 하는 유물들이 어떻게 문화재청의 감정을 버젓이 통과했을까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도자기 하나 살피는데 1분도 쓰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문화재 도굴꾼을 감시하고 쫓는 단속반이 전국에 2명뿐입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중국 전시회에 쓰일 유물 160여 점이 줄지어 있습니다. 출국을 5시간 앞두고 인천공항 문화재 감정관실에 감정을 받으러 온 겁니다. 화려한 빛깔의 도자기부터 세월의 흔적이 남은 녹슨 검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사진으로 찍고 눈으로 살펴보지만 개당 감정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마친 작품 주인들은 우리 문화재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받아 출국장으로 향합니다. 전국 19개 공항과 항만에서 이뤄지는 문화재 감정은 매년 2만 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감정위원은 64명, 그중 상근위원은 28명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물건을 감정할 때는 화상 카메라로 함께 감정합니다. 화상이나 보이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이차인지 어떻게 알아? 색은 좀 지나니까 저거는 녹차는 아니다 얘기는 나올지만. 문화재 감정은 탑승 2시간 전까지만 현장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 문화재로 보여도 주인이 반발하면 탑승을 막기 쉽지 않습니다. 안 하더라면 밀어넣고 소송하고 증명을 못해요. 국내로 들어오는 문화재 감정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2년 일본 스시마에서 한국인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반입된 국보급 불상입니다. 애초 문화재청이 가짜라고 감정해 국내에 들어왔지만 이후 일본 정부가 도난 사실을 통보하자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도난, 도굴 문화재를 쫓는 문화재청 사범단속단은 전국에 2명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도난된 국내 문화재는 13,000점에 달하지만 그중 회수된 건 20%에 불과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정신질환을 앓던 60대가 고속도로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자 흉기를 들고 도망친 겁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서 붙잡았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비틀비틀 달리는 화물차 뒤를 쫓습니다. 앞을 가로막아도 빠른 속도로 다시 앞지릅니다. 차들이 밀리고 나서야 화물차도 멈춰섭니다. 경찰이 망치로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겨눕니다. 어제 낮 2시 35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천 나들목 근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60살 장모 씨가 시속 150km로 빠르게 달리며 경찰과 13km가량 추격전을 벌인 겁니다. 장 씨는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장 씨가 타고 온 화물차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조수석과 운전석 유리창이 완전히 깨져 있는데요. 안쪽에는 병원 이름이 적힌 하얀 천이 놓여 있습니다. 장 씨는 폭력을 일삼는 치매 환자였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흉기를 든 채 자신의 차를 몰고 달아났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그냥 자기가 죽겠다 하면서 나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은 가장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차가 맨 앞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차량 정체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 조치까지 발동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별다른 사고를 내지는 않아 그대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구로 날아와서 충돌한다면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은 영화에서나 봤죠. 그런데 실제로 지구하고 부딪힐 수도 있는 소행성을 우리나라 연구팀이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부딪힐 확률은 다행히 거의 없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불붙은 돌덩이가 바다에 꽂히듯 추락합니다. 버섯구름이 피어오르고 파도가 솟구칩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는 모습을 그린 영화 속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지구위협 소행성이 또 발견됐습니다. PP29라고 번호를 붙인 소행성이 지구를 아슬아슬하게 비켜갑니다. 칠레 등 남반구 3개 나라에 세운 망원경으로 우리나라 연구팀이 포착한 겁니다. 국내 연구팀이 이런 소행성을 찾아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소행성엔 한글 이름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름 160m인 이 소행성은 태양 주위를 5년 8개월에 한 바퀴씩 타원 모양으로 돌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와 충돌한다면 히로시마 원폭 25,000배의 폭발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충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소행성 PP29가 충돌할 확률은 2063년, 2069년에 걸쳐서 28억분의 1입니다. 거의 위험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발견한 지구위협 소행성은 총 1,981개. 나사는 이 중 43개를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PP29도 이 명단에 새롭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 LCT 공사 현장에서 기관총용 7.62mm 실탄 225발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탄이 발견된 장소가 예전 미군 부대 주둔지이며 현재 군에서 쓰는 실탄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이 실탄을 가져가 출처를 확인하고 있지만 제작 연도와 제조 회사를 알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부식돼 식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 주민들이 반대해서 멈칫했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 제2공항의 추진 보고회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국토부는 환경 훼손과 소음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담아서 오는 10월 공항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3년 만에 동중국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서 서태평양으로 들어갔던 중국 랴오닝 항모 전단이 처음으로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 괌 부근까지 접근했다고 중국 시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동해에서 활발하게 연합훈련을 하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04일 동안 머물렀던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국적의 우주인 3명이 현지 시간 25일 지구로 돌아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소유주 우주수선을 타고 출발한 우주인들은 예정 시간보다 1분 빠른 아침 8시 47분에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 착륙했습니다. 딱 10년 전 2009년 오늘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세기 대중문화의 상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 한 인간의 그늘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젠 달에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을까요? 권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끄러지듯 뒷걸음질 치는 춤은 마치 달에 간 우주인 같다고 해 문워크라고 불렸습니다. 눈부신 춤은 그만큼 강렬했는데 마이클 잭슨은 귀로 듣는 걸 넘어 눈으로 보는 음악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5살 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생전에 그래미상만 13번을 받았습니다. 1982년 내놓은 앨범 스릴러는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로도 이름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음반이 됐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그저 뛰어난 가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 음악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빛나는 성취와 달리 삶은 고단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한 어린 시절을 누리지 못했고 2번의 결혼은 그대로 이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백반증으로 피부를 표백했다는 루머에 시달렸고 또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약물 중독 끝에 2009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여전히 곳곳에서 불려집니다. 그의 노래는 김연아의 아름다운 몸짓에서도 미국 체조 선수의 당당한 연기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5년 전 빌보드 시상식은 홀로그램으로 마이클 잭슨을 무대로 다시 불렀습니다.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올 초 공개된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의 아동 성추행 의혹을 되짚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세상을 떠난 지 10년. 우리나라에서도 마이클 잭슨을 잊지 못한 팬들의 춤과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비가 많이 올 때 물이 잘 빠지게 해줘서 거리에 물이 안 넘치게 하는 게 빗물바지입니다. 그런데 꽁초나 쓰레기로 가득 차서 막혀 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은 안 되는 건 알지만 쓰레기통이 너무 없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대로변.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 꽁초를 바닥으로 던집니다. 꽁초를 버린 곳은 다름 아닌 빗물바지. 빗물을 하수도관으로 흘려보내야 하지만 평소엔 재떨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많이 쌓여 있는 거 보이면은 나도 버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뱃값부터 과자봉지, 페트병 뚜껑 등 온갖 쓰레기들이 배수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강남역이 침수 취약 지역이라 매주 이 배수관을 청소를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쓰레기가 이 정도나 쌓였습니다. 너무 많고 젊은 양반들이고 또 저 새벽 5시까지 다 영업하는 골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알딸딸한데 뭐 신경 씁니까? 딱 버리고. 일부 시민들은 쓰레기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쓰레기통이 안 보이면 그래도 길거리 이렇게 보이면 좀 하니까 저는 이렇게 버리진 않는데. 문제는 비가 내리면 빗물이 하수도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빗물바지는 물이 흐르면은 이렇게 하수도로 연결되는 관이 있어서 물이 빠져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요. 낙엽이라든지 담배 꽁초, 그다음에 쓰레기, 흙더미들이 모두 뭉쳐서 이 하수도로 빠져나가는 구멍 자체가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집중호우라든지 장마철에 빗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제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배수가 되지 않으면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로 앞차가 물을 탁 치고 들어간다든가 그러면은 물이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깜짝 놀라지. 앞이 갑자기 안 보이는 현상이. 배수가 안 되다 보니 악취가 올라오거나 벌레들이 번식하는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나다닐 때 이게 역류하면은 악취가 많이 올라와서 많이 불쾌하고 그러죠. 근데 옷에도 튀는 경우가 많고. 빗물바지를 아예 덮개로 덮어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여기가 담배 피는 골목이에요. ጭ들은 많이 먹으니까 오버하니까. 고인물 때문에 피해가 행인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차들이 지나다녀도 물 튀기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불편해요. 이번 장마가 어떨진 모르겠는데 작년 같을 경우에는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공사나 노후화로 아예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빗물바지 구멍 안쪽으로는 담배, 꽁초 등 쓰레기가 가득한 상황입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 상판을 드러내고 안을 청소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상판이 아예 들리지가 않는 상황인데요. 왜냐면은 이 도로를 공사를 할 때 아스팔트가 스며들어서 함께 다 굳어버리면서 상판이 땅에 고정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서울의 경우 매년 빗물바지를 관리하는데 8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입니다. 최근 장마철을 앞두고 구청에서도 도로 주변 빗물바지를 청소하거나 교체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엔 오수나 꽁초로 가득 찬 빗물바지들이 즐비합니다. 신촌 먹자골목에 있는 빗물바지입니다. 누군가 이 하수구 안으로 음식 쓰레기를 계속해서 버려왔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리 세금을 들여서 청소를 하더라도 누군가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계속한다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일 겁니다. 밀착 카메라 정원석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청년은 휘파람 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주로 나간 첫 번째 인간, 소련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파랗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놀라운가. 1961년 그는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약 2시간가량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았는데 27살의 그 청년은 푸른 지구를 바라보면서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깜깜한 우주 한가운데 흐르듯 스며들었을 인간이 내는 아름다운 소리. 청년이 우주에서 휘파람을 불었던 그 시간보다 8년이 앞선 시간. 참혹한 전쟁을 잠시 멈춘 어느 전장에서도 노래는 울려 퍼졌습니다. 총성이 멈추자 모두가 노래를 부르고 환호합니다. 중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광명이 비춘 듯합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영국 소년병 폴 버크의 편지에는 이유도 모른 채 싸워야 했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딱 69년 전에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곳에서 시작된 참혹한 비극이었습니다. 모두를 두렵게 했던 그 총성이 멈춘 순간 그 수많은 젊은이들의 노래와 휘파람 역시 광활한 우주 어딘가로 흩어져 유리 가가린의 휘파람 소리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오래 유영하고 있지 않을까. 며칠 후면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그의 전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이 멈춘 그곳을 다시 찾는다고 하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북핵 문제의 해법과 더디게 나아가다 멈춰선 협의로 모두가 지쳐갈 무렵 이제 지구상에 하나 남은 분단의 선을 찾을 그에게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역시 66년 전 전쟁이 멈춘 그 자리에서 그의 젊었던 선대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불었던 휘파람 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름에 응한 그의 선대들로부터 그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닐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일부에서 잠깐 예고도 해드렸는데 서울 광화문 광장을 47일간 점거하고 있던 대한애국당, 지금은 이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죠.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오늘 새벽에 서울시가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기는 따져보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불과 4시간 만에 우리공화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다시 천막을 세워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부터 우선 연결하고 잠시 후에는 박원순 시장도 잠깐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지금도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나요? 아까 일부에서 다른 일로 광화문 연결했을 때 좀 소리가 시끄럽게 났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다소 낮보다는 진정된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뒤로 보시는 것처럼 천막이 다시 설치가 됐고 우리 공화당 측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당초 목조 건물에 천막 2개, 3개 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4개가 설치됐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공화당 측 지지자들은 서울시가 혹 때려왔다 다시 혹을 붙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게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서울시가 오늘 새벽에 천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아주 격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광화문 광장의 하루는 정말 길었습니다. 새벽부터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쉼터인 이곳이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낮 상황이 어땠는지 윤영탁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예. 오전 5시 20분쯤 8에 8일건 인간벽이 천막을 둘러쌌습니다. 곧 철거에 나선 서울시 관계자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물통이 날아들고 몸싸움이 격렬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일부는 천막 안에 앉아 몸으로 버팁니다. 천막 한쪽이 뜯깁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들어 옮겨졌습니다. 욕설과 비명이 난무합니다. 큰 천막을 철거할 때 저항이 가장 심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이 소화액과 스프레이를 뿌려가며 막아섰습니다. 몸싸움도 격렬해졌습니다. 천막 두 동과 그늘막, 분향소 시설 등이 치워지는데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서울시 직원과 용역 직원 1000명이 투입됐고 우리 공화당 추산 관계자와 지지자 400명이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이 다쳤다고 우리 공화당 측은 주장합니다. 광화문 광장 곳곳에는 쓰레기 더미가 쌓였습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엔 큰 화분을 놨습니다. 천막이 없어져도 관계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새마을 깃발에 이스라엘 깃발까지 등장했습니다. 오후 들어 다시 천막이 들어섰습니다. 우리 공화당 관계자들이 차에 보관하고 있던 천막을 가져온 겁니다. 검은 그늘막까지 둘러쳤습니다. 47일을 기다려 2시간의 충돌 끝에 확보한 시민의 공간은 불과 몇 분 만에 허망하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예, 상황을 잘 봤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했던 그런 상황인데 다친 사람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 측은 20명가량이, 우리 공화당 측은 40명가량이 다쳤다고 말하면서 서로 고소고발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다 서울시는 그 철거 비용 2억 원과 무담 점거에 대한 변상금 220만 원도 우리 공화당 측에 받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천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자, 뭐 아무튼 철거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에 비하면 뭐랄까요, 금방 다시 들어서 버리는 바람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좀 허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로 다른 뭐 조치가 있었습니까? 네, 철거를 오전 9시쯤 마친 서울시는 철거 인원 1000명 가운데 60여 명만 이곳에 남겨뒀습니다. 그리고 4시간 후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 500여 명이 몰려와서 다시 천막을 설치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관계자는 너무 기습적이어서 인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울시의 행정력이 속절없이 무너진 겁니다. 예, 조금 있다가 박원순 시장을 연결할 텐데 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죠. 경찰 병력도 꽤 배치가 됐다고 들었는데 별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경찰 병력도 10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경찰에게 물어보니 경찰은 설치를 금지하는 권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충돌 방지를 위해서 이곳에 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치를 금지시키는 것도 그리고 철거하는 것도 모두 서울시의 책임이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가 언제 다시 또 철거에 나설지 그건 잠시 후에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서울시청으로 잠시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님,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아까 그 대한애국당,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됐습니다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가 혹 때려왔다가 혹을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한애국당이 얼마나 폭력적인 집단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즐겨야 할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또 그걸 철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의 인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철거한 다음에 다시 금방 세울 거라고 예상은 못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예. 이렇게 막무가내로 폭력적으로 사실 한 500여 명이 몰려와서 거기 있던 우리 서울시 관계자들을 폭력으로 이렇게 대응할 것은 사실은 미처 예상을 못했죠. 예.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천막을 철거하는데 사실은 50일 가까이, 그러니까 47일이 걸렸습니다. 언제 다시 철거에 그렇습니다. 나설 생각이신가요? 이건 뭐 미리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그동안 사실 뭐 계고장을 몇 차례 보낸다든지 스스로 철거하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이렇게 폭력성이 완전히 증명된 상황에서 그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번에 사실 이게 공무방해죄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공무방해치상죄가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생각이고 예. 또 이번 그 대집행 비용도 대한애국당과 또 간부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 대응과 함께 행정력도 동원해서 강제 철거는 빠른 시일 내에 또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는 하는데 지금 보면 오늘 상황을 보면 철거하면 또다시 세우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저는 말씀드린 것 같이 사실 이 대한애국당의 행태는 예.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불법적인 집회인데다가 사실 이 광화문 광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그 가스통이라든지 휘발유통과 같은 인화물질을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공화당 측의 논리는 다른 천막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막 설치 기준에 혹시 오해가 있을까요?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그런 천막과는 같은 동일 선상에서 예.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월호 천막의 경우에는 그 당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중앙정부 요청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서울시는 사실 생수라든지 이런 그늘막을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절차적으로 위법한 그리고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그 행인들에게 이런 폭행과 욕설을 하는 뭐 이런 집단에게 저희들이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처할 예. 생각입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언제로 잡아서 다시 철거에 나서겠느냐 하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말씀하시기 네, 좀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네. 행정력을 다시 동원하겠다라는 정도로는 이해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서울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달 10일에 우리공화당이 천막을 세운 뒤로 서울시는 세 차례 자진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버텼고 서울시는 자꾸만 미뤘습니다. 그러는 동안 불편을 겪는 건 시민들 몫이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우리공화당이 처음으로 천막을 친 건 지난달 10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11일 서울시가 1차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14일, 15일, 16일 연이어 광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내며 반발했고 시는 이를 모두 반려하고 두 차례 더 철거를 권했습니다. 무단 점거가 길어지면서 갈등도 늘어났습니다. 광장에서 음식을 해먹기도 하고 난방을 위해 가스통을 들여와 위험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주말이면 천막을 중심으로 집회를 열고 무단 점거 중 차도로 뛰어들기도 해 대중교통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경찰이 나서 대체 버스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중순 국제축구연맹의 U20 월드컵 결승전의 응원전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대 우크라이나 했을 때 여기서 보려고 그랬거든요. 네, 치킨 다 사놨는데 여기서 저분들 때문에 못 연다 그래갖고 주말 나들이를 나섰다 발길을 돌린 시민도 있습니다. 여기 물분수를 좋아해서 애기가 근데 오늘 저것 때문에 물분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철거에 나섰지만 4시간 만에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바로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오늘 철거에 대해서 우리공화당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오늘 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없었고 집행은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네, 오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절차를 어겼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영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5일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오전 5시 12분 이후에 집행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에 이걸 오늘 직접 전달한 뒤에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절차에 일단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 영장뿐만 아니라 사실 그동안에도 철거할 거다라는 걸 세 차례 이야기를 미리 했죠. 그렇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점거한 것은 지난달 10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서울시가 보낸 1차 계고서입니다. 지난달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계고서는 대집행을 미리 알리는 문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차 계고서는 지난달 16일, 3차 계고서는 이달 7일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점거 직후에 규정에 따라서 자진 철거를 요구를 해왔고 이에 응하지 않아서 다음 절차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3번이나 미리 알려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장까지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철거다라는 주장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순 좌파 시장이 우리 공화당의 어려운 투쟁을 불법적으로 철거를 시켰습니다. 네, 문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공화당, 옛 대한애국당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우리공화당은 철거 절차를 멈춰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에 기각이 됐습니다.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절차나 규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문서들을 확보를 해서 확실하게 팩트체크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공화당은 오늘 또 천막을 쳤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미리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서울시의 설명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절차는 철거 전에 시설문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천막을 다시 철거하려면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행정처분을 먼저 하는 건 과잉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었습니다. 다만 이 밖의 법적 대응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열어보죠. 예, 첫 키워드는 황의 침묵으로 잡았습니다. 황교안 대표? 그렇습니다. 예. 평소 팩브리핑을 잘했던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제 민경욱 대변인이 앞으로는 좀 줄이겠다라고 한 것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오늘부터 입을 닫았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불발된 거에 대해서 입장 좀 밝히시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언제? 원내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원내일이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합의문이 어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무산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을 황교안 대표에게 묻자 나중에라고만 반복해서 대답한 겁니다. 당대표니까 뭐 기자들로서는 당연히 물어봤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근데 시기적으로 절묘한 것이 과연 합의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황교안 대표도 알았냐.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의 반발이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쟁점인데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로서는 곤란한 질문인데 어제 이미 백브리핑을 삼가하겠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대답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예,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뭐 서로 역할이 다르긴 하지만 합의문을 알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보고를 하거나 그랬다고 얘기는 안 하던가요? 예, 그래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그 기자들이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답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님이랑 합의문 최종 조율은 좀 하셨었어요? 다 논의합니다. 대표님께서 동의를 하셨다는 거 아니세요? 예, 구체적인 대답은 회피했지만 일단 포괄적으로 다 논의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 합의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어제 이제 주광덕 의원도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은 몰랐었다고 얘기했는데 황교안 대표도 당시에는 인천의 붉은 수돗물 현장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제가 측근에게 물어보니 보통 합의문 내용을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간단히 상의는 했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몰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뭐 대략은 알았겠지만
문구 하나까지는 몰랐을 것이다라는 게 황교안 대표 측의 입장입니다. 예.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백브리핑을 삼가하는 것이 민주당의 이해창 대표도 그러지 않냐라면서 삼가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와 불편한 질문들이 많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야당 대표로서는 말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밥 한 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밥 한 끼를 얘기합니까? 예, 강원도 삼척으로 북한의 선박이 넘어온 것을 처음 발견해서 신고한 것이 당시 6시 40분 때 회사원이었습니다. 예. 처음에 보도될 때 북한 주민이 삼척항에서 내려서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했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빌려달라고 한 대상이 바로 최초 신고자입니다. 예. 이 신고자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자 바로 112에 신고를 하고 112 상황실이 이 신고자에게 물어보는 내용을 북한 주민에게 다시 전해서 물어보면서 계속 상황실과 북한 주민을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 시민이 초동 대처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혹시 경찰에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어떤 얘기가 있냐라고 물었더니 오늘 동아일보의 인터뷰에서 이 신고자가 경찰 쪽 담당자가 전화를 하면서 감사하다. 다음에 밥 한 끼 사겠다라는 말을 들은 게 전부다. 본인이 상당히 당시에도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솔직히 많이 섭섭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제일 흔한 약속이 밥 한 끼 하자, 내가 사겠다는데 제일 잘 안 지키기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좀 밥 한 끼로 끝내는 건 조금이라도 많이 서운한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인터넷 댓글 등에서는 상당히 포상금을 많이 줘야 된다. 예전에 간첩선 포상금이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실제 간첩선 같은 경우는 7억 5천만 원까지 최대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데요. 현재 국가보안법 21조에 상금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할 때는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21조 규정에 의해서 간첩이나 간첩선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가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금위원회를 포상위원회를 관할하는 법무부에 물어보니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신고했는지부터 일단 명확히 따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조사 중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일부는 탈북, 일부는 표류해서 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굳어진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한 끼 얘기가 나온 거군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사자의 대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자라는 건 뭐 라이언? 그 동물? 동물원 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주말 일본 시코쿠의 한 동물원에서 사자가 탈출했을 때를 대비해서 모의 훈련을 했습니다. 당시 영상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금 저기 붉은 탈을 써서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자 대역을 맡은 사육사입니다. 지금 미니밴이 가까이 와서 마취총을 쏘자 천천히 쓰러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진짜 사자들이 구경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 바로 진짜 사자들이 지금 뭐 하는지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각 동물원에서는 맹수가 탈출했을 때를 대비해 매년 모의 훈련을 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보이는 화면은 일본 동물원에서 사자 대역이 어슬렁거리면서 걷는 모습이고요.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대공원이 있는 광진 소방서에서는 곰이 탈출했을 때를 대비해 곰의 대역 곰돌이를 포획하는 훈련을 매년이거나 2년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원래. 그렇습니다. 각 동물원에서 하고 있고요. 얼룩말이 탈출했을 때를 대비해서 옆에 방어막을 친 역시 동물원 관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얼룩말을 탈출해놓고 하긴 힘들기 때문에 저렇게 탈을 쓰고 대역을 합니다. 탈을 쓸 때 한 가지 좀 애매한 점이 있는데요. 탈만으로는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뒷모습만 보고 처음에는 앞서 봤던 일본 사자와 똑같은 동물인 줄 알았는데 엉덩이가 빨갛기 때문에 원숭이다. 그래서 원숭이 탈출 대비 모의 훈련하는 서울대공원의 훈련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실 절에서 앞서 이제 사자 모의 탈출 대비 훈련도 봤을 때 과연 훈련이 되겠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러면 진짜 맹수를 탈출시키기 없기 때문에 저 정도 훈련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그럼 무척 오랜만에 매우 한가로운 비하인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전국에 올해 첫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새벽에 제주도에서 시작한 비는 오전엔 남부지방,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20에서 60mm, 나머지 지역엔 10에서 40mm의 비가 모레 오후까지 올 거란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